녹화되고 있나? 확실히 봐야 되는데. 한 번은 촬영을 했는데 실컷 1시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셔터를 그거 뭐래 버튼을 안 눌러서 그러니까 진이 빠지고 그 다음부터는 촬영을 하기 싫더라고. 그런 경우가 생겼죠. 자, 갑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파종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이제 요걸 조금 작게 그릴게요. 이 절기란 그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24절기 그죠? 추나 추동. 그 다음에 이제 이용 용도별로 어떻게 하느냐. 자, 이번 시간에는 오늘은 이제 콩에 관해서 공부를 합니다. 소위빈. 자, 콩 하면 여러분들 아는 콩이 왜 갑자기 고양이 소리가 나지? 어떤 콩이 있나요? 콩. 아는 콩 얘기해 봐요. 자, 작두콩, 완두콩. 이제 콩류에 포함되면은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거 팥 있잖아. 왜 팥? 녹두, 잠두, 완두 했지. 작두 했나? 잠두하고 작두하고 다릅니다. 그 다음 또 하늘콩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 여러분들 저기 경기도 연천 가면 유명한 거 금정콩요. 금정콩은 사이즈가 큰 거 적은 거 어쨌든 금정콩 갑니다. 그 다음에 또 아주 그 소립종들이 있습니다. 그죠? 주로 콩나물 당근은 콩들. 통칭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콩에 관해서 가장 핵심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콩은 종자가 아주 소립종에서 아주 이렇게 큰 작두콩처럼 하나의 무게가 몇 그램씩 나가는 콩까지 아주 다양하다. 그러니까 기능성 성분도 아주 다양하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파종을 할 때는 복토심을 몇 cm 얼마로 한다? 종자 크기의 2 내지 3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2, 3배 정도 깊이로 파종을 합니다. 복토하는 거는 흙을 어떤 흙을 써야 된다, 토양은 어떤 토양에서 재배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는 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기본 요건들을 충족시켜 놓으면 자,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내가 제가 파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복토를 해야 되겠죠? 복토를 했다. 흙을 덮어줬다. 그죠? 덮어주면 요게 이제 수분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수분들이 이 지하에 있다는 거죠. 이 수분들이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위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온다. 그래서 여기에 수분이 뭐 비가 오면 더 빠르고 비가 오지 않더라도 메마른 땅만 아주 건조한 조건만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웬만하면은 2 내지 3주 안에는 전부 이렇게 뾰롱뾰롱 올라온다 이 말. 뾰롱뾰롱 표현이 좀 그렇죠? 자, 올라오면 요것은 콩은 쌍떡잎이라 했죠. 팔자 눕혀 놓은 것처럼 쌍떡잎이라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지 표면, 토양 표면을 뚫고 위로 올라오는 것을 뭐라 한다? 출현이라 했죠. 출현이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영어로 쓰면 이머징이라고 하죠. 이머징을 한다, 출현을 한다. 그럼 출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 표면을 뚫고 올라오는 거죠. 그럼 올라오기 전에는 얘가 발화를 해야 된다. 그죠? 요 처음에 1번 발화를 해야 된다. 요거는 발화는 영어는 germination이죠. germination. G-E-R-M-I-N-A-T-I-O-N germination을 하고 그 다음에 출현, 이머징을 한다. 2번. 그 다음에 출현한 이후에는 그냥 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잎이 나오는데 요렇게 뿌리가 하나가 쫙 나옵니다. 이렇게 콩은 원뿌리예요. 이게 종건이라고 합니다. 종자뿌리. 영어로 하면 seminal root 이렇게 말하죠. 그럼 종자뿌리가 하나가 딱 나오고 여기 옆에 털이 딱 이렇게 나온다. 그런 식으로 콩은 이렇게 자라는 겁니다. 벼는 어때요? 벼, 보리, 밀 이런 화분과 류들은 벽과라고도 하고 화분과라고도 하죠. 벽과는 순 우리말이고 화분과는 벽화자를 쓴 한자식 표현입니다. 어쨌든 화분과든 벽과든 이런 애들은 발화를 할 때 원래 세미랄 루트 종근이 하나 나오지만 요 옆으로 요렇게 나온다. 요걸
요 뿌리 형태가 어떤 형태죠? 왕관처럼 생겼죠? 왕관처럼. 그래서 건 이렇게 말하고, 영어로는 크라운 루트 이렇게 선다 이 말이죠. 그럼 이렇게 나오고 결국은 이렇게 나중에 수염처럼 이렇게 나온다. 머리 산발한 것처럼. 요게 화분과 벽과의 뿌리의 특성이다. 근데 콩과는 어때요? 콩과는 이 세미랄 루트가 하나가 이렇게 처음에 나와요. 나오고 요게 기본적으로 쭉 자라면서 여기서 브랜치 가지를 치는 거예요. 1차 지근이죠. 뿌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벼하고 전혀 다르죠, 특성이. 그래서 벽과, 즉 화분과와 콩과, 콩두자를 쓰는 두 과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 잎의 특성도 보면 이 화분과는 이렇게 해서 잎이 이런 식으로 자랍니다. 이게 뭐예요? 자엽이 하나다. 그래서 단자엽이라고 한다. 단자엽. 요것은 이제 쌍을 이뤘죠. 이렇게. 처음에 쌍을 이루고 얘가 잎이 이제 1엽이 나올 때는 1엽은 2개가 나옵니다만, 1개, 2개. 그 다음부터는 3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물론 3개가 아닌 형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콩과는 3개가 잎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본엽이 되는 거죠. 근데 벽과는 뭐예요? 벽과는 이렇게 길쭉하게 자랍니다. 길쭉하게. 그러니까 칼 있으면 칼금 옛날에 있죠. 금처럼. 그래서 이건 잎은 잎인데 BLAD, 브레이드, 여러분들 선풍기 날을 브레이드라 그러죠? 날처럼 생겼잖아. 그 형태로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벽과는, 화분과는. 근데 콩과는 어때요? 잎이 약간 두리뭉실하거나 이 타원형 비슷하게 이렇게 자란다. 그러면 여기 자세히 뜯어보면, 물론 이런 타원형도 있지만 약간 동그란 형태도 있고, 아니면 심장, 하트 형태도 있고, 이런 형태를 띠는 것이 이 콩과, 이게 잎의 특징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양분은, 양분과 수분은 어떻게 공급이 되느냐, 기본적으로 보면, 자, 뿌리에서 이렇게 질소도 있고, 칼슘도 있고, 마그네슘도 있고, 인도 있고, 뭐 칼륨도 있고, 다양한 이런 양분들이 결국은 이 원뿌리에서 흡수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 누가 하느냐? 여기에 있는 뿌리 털이 있어요. 아주 실근, 아주 가는 뿌리. 얘들이 여기에 접촉을 한다. 접촉을 한다는 것은 뿌리가 양분이 있는 쪽으로 다가가겠죠. 다가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 수분이 많다. 만약에 벼 같은 경우, 벼가 여기 하면 수분이 많다. 물이 잠겨져 있죠. 물이 잠겨져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은 이 용질들이 질소, 인산, 카리, 마그네슘, 철, 뭐 이런 애들이 물에 녹아 있다. 물에 녹지 않더라도 물하고 같이 섞여 있다. 그러면 이게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용질과 용매가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과 용질인 이런 영양분들이 같이 있다. 그래서 뿌리가 이렇게 자라면 이렇게 물이 용액이니까 움직이잖아. 그러면 빨리 흡수가 더 잘 되는 거지. 근데 말입니다. 벼뿌리는 물이 있는 데서 자라지만 벼나 연 같은 경우에는 콩이나 보리, 밀 이런 애들은 물 있는 곳에서 못 자라요. 그럼 왜 못 자라느냐?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 농학 전공한 학생이 예를 들어서 인문학 한다고 하면은 어렵죠. 그죠? 생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 인문학 하는 학생이 농학을 한다면은 적응하기 어려운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비유가 조금 이제 다르긴 해도 어쨌든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핵심은 뭐냐? 이 화분과들은 여기 줄기 있죠. 이 줄기가 딱 위에서 단면도로 딱 잘라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이제 통기강입니다. 공기가 통하는 채널이 이렇게 있는 거죠. 쭉 연결되어 있어. 어디까지? 뿌리까지. 그러면 산소가 여기 공기 중에 있으면 얘를 흡수를 해서, 잎에서 흡수를 해서 이 줄기를 타고 뿌리까지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기능이 벼과에는
특히 벼와 연 이런 애들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콩과는 그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없으니까 물에서 키우는 순간 가시 뿌린다. 바로 녹아버린다. 그래서 그 형질, 그 특징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 여기에 32명이 있으면, 34명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아주 특징들, 아주 좋은 특징들을 우리 입장에서는 잘 간파를 해서 맞춤형 교육을 하면 참 좋은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힘들죠. 그게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교과목 커리를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농업 관련, 스마트 농산업 관련,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 그 다음 농산업 관련 해서 적합한 학생들을, 인재들을 리크루팅해서 여러분들이 지원해서 왔지만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적응을 하는 거예요. 적응하면 4년 동안 딱 해놓으면 사회에 나가서 뭘 해도 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하게 되는데, 근데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전혀 그런 베이스가 없는 학생들을 다 앉혀놓고 이 농업, 스마트 농산업 강의를 하면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똑같아요. 이 작물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런 거죠. 콩하고, 그죠? 콩하고 참깨, 들깨 이런 밭작물 애들을 재배할 것을 논에 물을 대고 재배하면, 그러니까 저습지, 그러니까 땅을 내가 구입을 했는데 물이 많이 찌는 낮은 지대, 소위 지하 수위가 높은 지대, 비가 한번 오면 잠기는 지대, 이래 땅을 사서 거기서 작물 재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한 방에 망하는 거예요. 한 방에 인생이 총을 친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텃밭 한다고 10평, 20평 하는 거는 관계없지만 이게 농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1인당 기본적으로 5헥타르, 10헥타르의 경지 면적에 재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해 투입 비용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1억 정도 투입되는데 한 해 농사 망쳐버리면 뭐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토양을 선택을 하고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하고 비료를 어떻게 관리하고 환경 조건은 어떠냐, 어떤 작물을 재배해야 되느냐, 재배하고 나서 수확 후에 가공, 마케팅, 판매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까지 전부 아주 일목요연하게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야 농산업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게 뭐냐면, 와, 농사가 뭐 대충 하면 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어놓고 팔 데가 없는데, 왜 내가 농사 지으면은 배추값이 그전에는 배추 한 단위에 3,000원, 4,000원 하다가 내가 농사 지으면 뭐 500원 하고 600원 하는 거야. 인건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시장을 파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 시장 동향까지 완벽히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작물을 할 때는 어떤 작물을 선택할 거냐, 수백, 수천 가지의 작물들 중에서 지금 우리가 배움금 해도 엄청나죠. 뭐 100가지 이상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뭘 선택할 거냐. 그러니까 어떤 지역, 토양 선정하느냐, 이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이제 아주 간단하지만 내가 하나 예를 들면 어떤 분이 기농을 했어요. 기농을 해서 농사를 짓는데 이제 토양은 잘 선정을 했어. 땅콩 농사를 짓는다. 어떤 토양이 좋아요? 토성으로 보면 사질토, 그죠? 그러니까 사양토나 사토 쪽이 좋겠지. 왜? 뿌리를 이용하니까 뿌리가 잘 내리고 하려고 하면 땅콩이 약간 모래 땅에서 잘 자라잖아. 그런데 모래 땅에서 이제 재배를 하면 단점이 하나가 있죠. 뭐가 있나요? 응? 뭐 모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점토에 비해서 입자가 큽니까 적습니까? 작죠. 아주 크다. 점토에 비해서 크다 이 말이죠. 입자가 크다는 말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슬이 있다. 구슬이, 이만한 구슬이 이렇게 모여 있다 하고, 아주 이런 요만한 구슬이 있다 라고 가정하면, 자, 비료가 여기 있다. 질소, 인산,
카리, 마그네슘, 칼륨 다 여기도 NPK 쭉 있다 그죠? 있으면 자, 요 상태에서 비가 한번 쫙 내리면 이 양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거. 입자가 컨대너 쑥 설려서 이렇게 NPK, 마그네슘, 칼륨 전부 밑으로 다 날아가 버리겠죠. 투수가 돼서 물 따라 다 이동해 버리겠죠. 녹아서. 얘들은 잘 이동 안 하겠죠. 왜? 입자가 작으니까 홀딩 소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CC란 말을 쓰죠. CC가 뭐죠? cation exchange capacity라고. cation exchange capacity. 양이온 치환 용량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양이온을 가지고 이게 토양 콜로이드라고 하죠. 콜로이드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죠.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는 것이 플러스하고 결합을 한단 말입니다. 그죠? 칼륨이 플러스잖아. 칼슘이 플러스죠. 그건 이런 애들이 토양 콜로이드 마이너스하고 바인딩 결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결합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비가 한번 쭉 왔다고 해서 같이 주르르 흘러서 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양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이걸 개선하려고 유기물을 막 집어넣죠. 유기물을 막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공간을 많이 메워주고, 그래서 수분이 축 밑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를 하면서 또 어떻게 한다? 양분도 유지를 해준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수력, 가질 보자, 물 숫자, 물을 가지고 있는 힘, 보수력이 커지게 한다. 유기물을 넣어주면. 얘들은 근본적으로 보수력이 크겠죠. 그런데 비료 성분을 가지게 한다. 그럼 뭐 하면 된다? 가질보, 지킬보, 보비, 비료 성분 해서 NPK, 칼슘, 마그네슘 이런 애들은 여기에. 예. 그럼 보비력이 크냐 적으냐, 보수력이 크냐 적으냐. 결국은 이 양이온 치환 용량, 양이온을 투입해서 다른 거하고 치환해내는 능력이 콜로이드 있는데 여기에 입자가 작고 유기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수력과 보비력이 크다. 그래서 CC, 소위 cation exchange capacity가 크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토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작물을 재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방금 나온 말 중에 내가 땅을 사서 너무 싼 거야. 너무 싸. 너무 싸서 평당 3.3제곱미터에 뭐 1,000원 주고 샀어. 그죠? 그 파는 사람 파는 이유가 있겠죠. 평소에 비싼 데는 뭐 농토지만 10만 원, 20만 원 하는 데도 있어요. 그 내가 1,000원 주고 사서 이건 너무 싸니까 산 거야. 그럼 100평이면 얼마야? 1,000, 10,000, 10만 원이죠. 10만 원 주고 100만 원 주고 1,000평을 샀어. 맞나? 어쨌든 샀다고 너무 싸게. 그리고 얘는 지금 평당 10만 원 하는데 1,000평이면 얼마죠? 1억이죠. 맞나? 1,000평이면 10만, 100만, 1,000만, 억이죠. 1억 주고 샀어. 그럼 요거는 100만 원 주고 사고 요거는 1억 주고 샀어. 100만 원이니까 그죠? 1억 만 원 하면 만, 10만, 100만, 그죠? 1,000만, 억 그렇게 되네요. 1억 주고 샀다. 근데 이렇게 싸게 파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내가 여기다가 작물을 심었더니 뭐 작물이 다 죽어버려. 왜? 비가 한번 오니까 전부 물이 다 여기 차버린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자, 첫 번째 방법.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땅 사서 돈을 주고 물리내라 할까요? 물리내라 말 이해합니까? 아이, 산 거네, 이게 못 쓰겠다, 니 가져가라 할까요? 현명한 사람은 이렇게 싸게 샀지만은 활용을 잘 한다. 내가 1,000원 주고 샀지만 이걸 만 원, 10만 원짜리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능력자다. 어떻게 합니까? 아니, 지대가 낮다. 그래서 물이 찐하면 다른 좋은 흙을 여기가 객토를 하는 거지. 그죠?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흙 봤습니다. 뭐, 흙 가져갔어요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으면 어디서 공사한다, 흙 파낸다, 아파트 공사한다, 예를 들면.
그 흙을 여기서 해서 이렇게 높이는 거지. 이렇게. 그럼 물이 안 찌겠죠? 그럼 저습지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흙을 가져올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나는 다른 컨텐츠 아이템이 있다. 뭐? 물이 안 빠지니까 여기다가 뭘 한다? 연을 심는다. 연은 물이 있는데 잘 자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나는 미꾸라지養식장, 우리養식장을 하겠다. 그러니까 발상을 전환시켜야 돼. 그러니까 공부를 다양하게 많이 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산을 샀어. 산을 샀는데 이 첩첩산 중에 산을 샀어. 평당 500원짜리 산은 없지만 가정하자고. 이제 평은 3.3제곱미터죠. 제곱미터에 뭐 1,000원 주고 샀다. 왜? 이 사람은 이 주인은 이걸 활용할 방법이 없어. 산만 자기가 10만 평 가지고 있어. 그죠? 100만 평 돼버리나? 10만 평. 자, 여기하고 여기까지 10만 평을 갖고 있어. 원래 이제 우리가 정식적으로는 이 평이란 단어보다는 제곱미터 단위를 써야 됩니다. 그럼 여기 3.3을 곱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33만 제곱미터죠. 그죠? 33만 제곱미터. 그러면 이 산을 갖고 있는데 이 헥타르로 지금 11헥타르죠? 그냥 있는 거야. 놔두는 거야. 아주 쓸모가 없어. 어찌할 방법을 몰라. 그럼 1,000원짜리야. 3.3제곱미터. 그 내가 만약에 산다면, 여러분들이 산다면 이 산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이 산을 부모님이 주신 거니까. 공시지가로 하면은 뭐 1,000원밖에 안 되니까 10만 평에 하면 얼마입니까? 10만, 1,000만, 억. 10만 평 하면 1,000만, 억이죠. 그 10억이가? 그죠? 그 10만 평이면 좋다. 10만 평. 그죠? 10만 평. 그러나 한 평에 1,000원이면 여기 1,000원 곱한다. 그죠? 그러면 얼마인가? 100만, 1,000만, 억인 억이죠? 1억이다. 그럼 1억인데, 내 1억이 필요해. 애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는데, 산만 가지고 있어. 팔지도 못해. 안 팔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구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전 세계가 흘러가는 흐름, 우리 국가가 흘러가는 흐름을 잘 동태를 파악해야 된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임업 경영체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림 개발이 가능해. 그죠? 산림 개발을 하면은 여기에 산에 산장삼도 심고 도라지도 심고 더덕도 심고 약초 재배가 가능하겠죠. 그렇게 가도 되고. 그리고 요즘은 탄소세라는 거 여러분들 들어봤나요? 탄소세? 탄소세라는 건 뭐냐면 내가 탄소를 사업을 한다. 예를 들어서 경영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그 공장을 운영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LG에 내가 그 리더다 하면 LG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을 만들죠. 삼성이나 LG나 뭐 현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제품을 만드는데 우리가 탄소를 이만큼 배출을 해. 왜? 전기를 그만큼 쓰고 에너지를 쓰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돼. 그죠? 세금을 내는 것을 누구하고 대치를 한다. 임업 경영체라든지 아니면은 해양이라든지 CO2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그하고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그걸 산다. 그래서 탄소 세금을 내는 거지. 그럼 거기서 우리 임업 경영체를 임야를 아주 멋지게 탄소 배출을 적게 하고 탄소 배출된 것을 이렇게 아마존 있죠. 아마존 브라질에 아마존처럼 이 지구에 흡하잖아요. 이것처럼 산소를 막 내보내고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집어넣는 담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이 탄소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거래가 가능하다 이 말이지. 이런 쪽으로 하면
아마 지금 10만 평 하면은 일정 규모의 비용이란다. 일정 규모의 탄소에 관한 이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지금 추진이 되어 있어요. 안이 다 마련되고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까지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안 그러면은 전혀 뭐 가치 없이 보인다 하면 잘 내가 노력만 하면은 뭐합니까? 요즘 치유농업 있죠.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스트레스 때문에 심각하다. 치료가 아닌 치유농업 쪽으로. 자연 치유농업 해가 요렇게 산이 있으면 여기 10만 평이라 했나요? 이 둘레길을 만드는 거예요. 질러 가는 길. 뭐 이렇게 가는 길. 그러면 여기 편백나무가 있다 하면은 피톤치드가 아주 좋은 역할을 한다 하죠. 그러다가 요즘 황토 있잖아. 황토 길을 딱 만드는 거예요. 그럼 황토에 맨발로 걸으면은 자연 치유 효능이 있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다. 그럼 여기 약초는 또 내가 관리하고 할 수 있도록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뭐합니까? 보기 좋도록 그냥 이 밋밋하게 지나가면 재미가 없다. 이 수국 같은 걸 잎이 쫙 큰 거 여름에 심어 놓으면 아주 멋지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농장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앞으로는 치유농업, 치유농장이 대세입니다. 뜰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위 서도 못하는 땅, 남들은 버려진 땅, 활용 가치가 없는 땅을 나는 내 아이디어와 내 노력으로 1,000원짜리 땅을 10만원짜리로 또는 뭐 만원짜리라도 만들 수 있다. 그게 농산업이에요. 가장 기본 핵심입니다. 그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작물을, 많은 작물, 우리가 배우는 기본 식용작물 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작물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 딱 들판에 나가면 야, 이거는 뭐 신장이 좋은, 예를 들어서 환산덩굴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새떡이가 있다 하면, 그럼 도라지가 있다, 도둑이 있다 하면 뭐에 너희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버섯 하면, 야, 요것은 영지버섯이다, 요것은 표고버섯이다. 쫙 알면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여기에 이 산은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나는 다 아는 약초들, 활용거리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표현을 하거나 행동하는 걸 보면 자기가 아는 만큼 행동하는 거예요. 아는 만큼. 딱 그 한계예요. 많이 아는 사람들은 아주 달변가이면서 정말 행동 반경도 엄청 넓어요. 공부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모르는 분야가 없어. 그 농산업을 하려고 하면 그 정도는 돼야 된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버려진 땅을 활용하는 가치까지 이야기를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콩에 관해서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갔습니다. 콩이 이제 본격적인 거는 콩은 상자엽 식물이다, 벼는 단자엽 식물이다. 자, 그럼 콩을 마무리를 하고 갑니다. 자, 콩을 이제 파종을 했어요. 그러면 발화를 한다 했죠, 그죠? 예, 이렇게 여기 이제 변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중에 뿌리가 길어지고 이렇게 본엽이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3개짜리로 나온다. 잎의 형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자라가면서 이 분지가,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가지는 전부 마디에서 나옵니다. 마디는 노드라고 그러죠. 이 노드에서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1차, 요게 이제 1차, 요게 지경이죠. 주경이죠. 1차 지경, 또 2차 지경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주로 꼬투리는 2차 지경에서 거의 많이 달려요. 이렇게. 그럼 꽃이 먼저 피겠죠. 이렇게 꽃이 피고, 그 다음에 꽃이 이제 수정이 이루어져서 꼬투리가 되는 거죠. 한 꼬투리당 2알, 길게는 많게는 3알, 어떤 거나 1알 들어있는 콩도 있어요. 그죠? 그럼 요게 이제 콩의 일생이라. 그러면 우리가 분류를 할 때 보면, 콩을 분류를 하죠? 분류를 할 때 보면, 요거는 이제 이머징 해가 VE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머징. 그 다음에 이제 VG가 맨 처음에 되겠죠. VG. Vegetative Germination, Vegetative Emerging, Germination.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중에 영양 생장은 V로 합니다. V1에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V 뭐 5, 6까지 잎이 요 본엽이 몇 개 나느냐에 따라서 6, 7, 8까지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한 6 정도 되면 6개 정도의 마디가 이렇게 나오고 나면 꽃이 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R로 표현합니다. R은 뭐의 약자냐? ripening. 이 V는 vegetative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ripening 되면 ripening 1은 뭐냐 하면은 꽃이 요 위에 꽃이 하나가 쫙 피는 걸, 요 위에 마디 있죠? 마디, 윗마디에서 꽃이 한두 개 피면 V1이고, 그 다음 V2는 꽃이 절반 정도 피면 V2고, 그 다음 V3은, R이죠. 미안. R1, 2는 꽃이 피는 거고, 그 다음에 R3, 4는 뭐냐 하면, 이 꼬투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꽃이 이렇게 폈죠, 여기서. 꽃이 이렇게 폈으면, 여기 꼬투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시기. 이걸 3, 4. 그 다음에 이제 5, 6은 뭐냐 하면, 5는 꼬투리 속에 열매가 이렇게 차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만들어질 때 5, 약간 어느 정도 형성이 다 됐을 때입니다. 6은 뭐냐 하면 거의 이제 다 만들어지고, 요 색깔이 노리끼리하게 꼬투리가 변해가는 것을 6,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콩 재배할 때 우리가 콩은 밭에서 자라기 때문에 수분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 5, 6 시기에 알맹이가 차고 커지는 성숙하는 요 시기에는 수분이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하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름에 여러분들 콩을 재배하니까 콩 뭐 잘 자라겠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양 속에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면 관계가 없는데, 만약에 여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한 8월쯤에 비가 전혀 안 오고 수분이 없다 하면 이게 수량이 확 떨어집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콩은 재배할 때 비료를 얼마 하느냐 하면 333.4, 이게 뭐죠? NPK죠. 질소인산 칼이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벼 하면은 뭡니까? 7, 8, 9 요 정도로, 또 7, 8 해도 되고 요 정도로 줍니다. 7, 8, 9 정도로 주는데 거의 2배 정도를 벼가 많이 줍니다. 콩보다는. 그런데 이상하다. 콩은 단백질이 많으니까 이게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왜? 이것은 이제 유기물, 토양 속의 유기물에 거의 의존한다. 그래서 콩은 화학 비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유기물이라는 건 결국 아까 얘기했듯이 지력, 질소, 토양 속에 얼마만한 유기물이 있느냐에 따라서 얘에 의해서 수량이 결정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여기에 지금 콩을 얘기를 하지만 뭐가 또 그러냐 하면 두 번째 감자, 세 번째 고구마. 이게 주로 지하에 있는 걸 우리가 식용 가식 부위로 이용하는 애들은 거의 다 그렇다 이런 겁니다. 아까 이제 얘기 하나 하다가 말았는데, 특히 이제 이 땅콩, 아까 피넛 얘기를 했죠. 땅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지만 꽃이 위에서 피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열매가 꼬투리가 달리는 소위 떨어질 낙오답, 꽃이 아래로 떨어진다 해서 낙화성 식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애들은 주로 뭘 많이 필요로 하느냐 하면, 물론 NPK 이용하지만 칼륨, 뿌리를 이용하는 것은 이 고구마도 고구마 얘도 이 칼륨을 많이 필요로 한다. 그래서 고구마는 칼륨이 어느 정도 주느냐에 따라서 수량을 결정할 만큼 중요하다. 근데 이 칼륨을 많이 안 하고 질소를 많이 줬다, 예를 들어서 이 질소를 많이 줬다 하면은 잎만, 지상부만 이렇게 고구마가 줄기가 잎이 많이 자라고 뿌리는 많이 안 자란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토양을 아주 비옥하게 해놓는 유기물 함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고구마, 감자를 재배하는 가장 핵심이다. 지금 방금 콩을 했지만 콩도 그러하다. 콩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화학 비료를 주는 것보다는 토양 속의 유기물 함량을
높이는 소위 토양 비옥도라고 합니다. 비옥도는 fertility라고 하죠. fertility, 소일이니까 토양이니까 토양 fertility, 비옥도를 높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토양 비옥도를 높이지 않고 화학비료 의존 행위로 콩을 재배했다. 그러면 이제 토양 비옥도는 유기물 함량이 뭐 1.2%, 5%밖에 안 되는데 1.5 낮죠. 보통 3%는 넘어야 됩니다. 근데 너무 토양 유기물이 없어요. 이런 데다 콩을 재배했다. 그럼 나는 화학비료에 의존하겠다고 질소하고 인산카리를 이 콩이 자라고 있는데 막 줬다. 많이 줘보니까 나중에 막 지상부는 잎이 이렇게 무성해. 콩을 보니까 막 잎이 이렇게 무성해. 그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열매가 요밖에 없어. 꼬투리가 한 20개, 30개 있고 전부 다 아직 익지도 않아. 11월 초가 됐는데 아직도 안 익었어. 알맹이가 제대로 안 찬 거예요. 그럼 뭘 말하느냐? 이거 콩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뭘? 콩은 원래는 피가 무한 신육행이다. 끝없이 자라는 거예요. 끝없이 자란다는 말은 넝쿨성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온도와 일정 조건만 맞으면 계속 자란다. 이게 뭐다? 이 콩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종가들이 이 키를 지나치게 자라는 건 문제가 있다 해서 유한 신육행으로 잘라난 거예요. 키를 어느 정도 조절해 놓은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질소를 추비로 이제 기비로 이렇게 토양 속에 유기물을 넣는 게 아니고 화학비료에 의존해서 재배를 하다 보면은 키만 멀대같이 크고 잎만 아주 많은데 나중에 수확할 꼬투리는 요만큼밖에 안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토양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콩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설명을 했으니까 또 하나는 콩은 또 이 뿌리가 요렇게 원뿌리가 나온다 했죠, 그죠? 나오고 요렇게 이제 겹뿌리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요렇게 이제 혹이 있어. 요게 이제 뿌리 혹입니다. 콩뿌리에. 그래서 뿌리 혹의 속에는 박테리아가 많이 있는 거죠. 요게 소위 핑크색을 냅니다. 핑크색. 요게 이제 일명 영어로 하면 레그 헤모글로빈 이렇게 합니다. 우리 헤모글로빈은 요게 피가 바깥으로 나오면 붉은색이죠. 적색. 헤모글로빈 얘기를 하는데 레그 헤모글로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어떤 연구까지 했느냐 하면 그럼 질소 비료 하나도 주지 않고 얘를 근류균이 아주 많은 품종을 육성하면은 질소 비료 안 줘도 되지 않겠느냐. 왜? 이 근류균 소위 라이조비움 얘는 공중에 있는 땅 속에 있는 질소를 고정해서 뭐 한다? 질소 비료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잎이 이렇게 이 지상부가 이렇게 자라잖아요. 자라면 여기서 질소 있는 걸 흡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상부가 생육하게끔 보태주는 역할을 한다. 이게 뭐다? 라이조비움이다 이 말. 일명 근류균이다 이 말이죠. 이 근류균이 이런 역할을 하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얘를 엄청나게 많이 달아보자. 육종에서 엄청나게 많이 달았어. 만큼 달았어. 근데 나중에 수량을 보니까 비료를 줘서 이렇게 키운 거하고, 그러니까 화학비료, 그죠? NPK 하고 칼슘을 주로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키운 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수량이 요게 100인데 요거는 30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육종에 의해서 라이조비움을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달아도 화학비료보다 효과가 떨어지더라. 이게 한계예요, 한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할 때는 엄청나게 이게 전 지구인을, 그러니까 개도국 또는 좀 어려운 나라, 식량이 부족한 나라에 자, 이 품종을 가져가 심으면 비료도 필요 없다.
왜? 근육이 이만큼 많으니까 공중에 있는 질소를 고정해서 이거는 뭐 인류를 먹이 살릴 엄청난 일을 할 것이다라고 품종을 육성을 했는데 나중에 비료 죽은 거하고 안 해문 죽은 거 비교해 보니까 이 30%밖에 수량이 안 나. 이게 한계라는 거예요. 한계. 그래서 지금 인류를 구원할 식량작물을 못 찾았다 이 말이죠.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야,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 진짜 근력균을 많이 달아놓으니까 NPK도 뭐 다 흡수를 하고 공중에 있는 질소도 지가 고정하고 해서 비료 안 줘도 수량이 200까지 예를 들어서 올라온다 하면 그거는 노벨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빌 게이츠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지구 인구가 80억이 넘죠? 80억이 넘는데 하루에 새끼를 못 먹는 인구가 20억이 넘어요. 뭐 건강을 위해서 못 먹는 사람 말고 실제 굶주림에 있는 사람이 약 20억 정도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결국은 화학비료 주는 것보다 못하더라. 그러면 경제성을 따져볼까요? 그럼 요게 이제 내가 화학비료가 전체 콩 재배에서 투입되는 비용을 치면 화학비료가 한 20% 정도 되거든요. 뭐 한 10에서 20%입니다. 어느 정도로 주느냐. 화학비료 결국은 뭐예요? 유기물하고 관계 있다 했죠. 그럼 10%로 보는 거죠. 전체 콩 재배할 때 드는 비용이 10%다. 화학비료에 관련된 것이. 그럼 10%인데 요게 예를 들어서 100이고 30%면 이게 콩에서 얻는 것이 1헥타르당 수입이 예를 들어서 1,500만 원이다 라고 가정하면 이거는 3, 55, 3은 450만 원이고 요것은 얼마입니까? 100%니까 1,500만 원이다. 결국은 1,050만 원의 갭이 생기더라. 그죠? 그럼 요거 해보니까 10% 해보니까 150만 원이죠. 그 비용이. 그럼 15만 원, 150만 원, 10%니까 150만 원 더 하더라도 600만 원 밖에 안 되잖아. 600만 원에 1,500만 원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을, 특별한 기술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특별한 이런 품종을 개발하든지 또 하나 얘기할게요. 자, 우리가 배를 연구하는 국제미장연구소 알죠? 일이라고 있어요. 일이 오너라 할 때 일이라고 기억하면 되겠죠? 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일이라고 합니다. 필리핀에 있죠? 이거는 국제 미국 연구소입니다. 그러니까 벼 연구소예요. 그 어디를 향한 거냐 하면은 동남아하고 좀 이제 조금 식량난이 심한 나라를 위해서 만든 국제 이제 벼 연구소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수프라이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수프라이스란 뭐냐 하면 단위 면적당 예를 들어서 가로 100m, 세로 100m, 1헥타르죠. 1헥타르당 통상적으로 얼마 생산됩니까? 쌀로 하면은 약 5톤 정도 생산되죠. 우리는. 근데 이것을 15톤, 20톤 정도 생산되게 했어요. 3배, 4배 생산되게 했다는 거죠. 근데 거기 연구소에서는 충분히 가능해. 시뮬레이션하고 다 해봤는데 그 현장의 농가에서 이렇게만 나오면 지구의 식량 문제 다 해결돼 봅니다. 1헥타르당 뭐 5톤 나올 걸 뭐 15톤, 20톤, 3배, 4배 생산하면 식량 문제 끝입니다. 해결되는 거죠. 근데 실제 연구에서는 이게 이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가능했어. 근데 이게 실제 농가 현장에서 심어 보니까 비료도 엄청 많이 줘야 되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비료 많이 주면 뭐가 또 따라옵니까? 병해충이 엄청 발생하죠. 그죠? 그러니까 농약을 또 많이 치게 되는 문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발생해서 오히려 그냥 일반적으로 농사 짓는 게 더 편하고 더 좋더라는 거예요. 이게 한계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육종을 한다, 인류를 식량난에서, 식량 문제에서 구원하겠다라고 하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좋다. 수프라이스를 만들었다.
만들면 여기 병충해 저항성도 강하고 비료도 많이 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품종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신의 영역이겠죠. 그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